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반가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첫 금메달이 예상보다 일찍 나왔습니다. 한국 펜싱 간판 오상욱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는데 자신의 그랜드슬램 달성이라는 성과도 올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네, 오상욱 선수 정말 잘 싸워줬는데요. 이번에 한국 선수단 최초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상욱의 결승전 상대는 세계 랭킹 14위인 튀니지의 페르잔이었는데요. 이 준결승에서 세계 랭킹 1위인 이집트의 LCC를 잡고 결승에 오른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초반부터 경기를 리드한 건 오상욱이었습니다. 경기 중 발목을 붙잡으며 잠시 주저앉기도 했지만 이내 털고 일어나 14대 5로 금메달을 눈앞에 뒀습니다. 하지만 한 포인트만 남겨둔 채 비디오 판독이 이어지며 끝날 듯 끝나지 않았던 경기. 막판 연속 실점을 허용하면서 오상욱은 14대 11까지 쫓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상욱은 막판 집중력을 끌어올려 마지막 찌르기에 성공하며 경기를 15대 11로 끝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나온 우리나라 첫 금메달이자 우리나라의 남자 사브르 개인전 첫 금메달로 오상욱이 한국 펜싱 역사를 새로 쓰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3년 전 도쿄올림픽 때는 아쉬움이 컸지만 이번엔 달랐군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달랐습니다. 오상욱은 이번에 세계 랭킹 4위로 파리에 입성했습니다. 2019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고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선 2관왕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또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개인전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 오상욱은 이번에 올림픽 금메달까지 따내며 남자 사브르 개인전 그랜드 슬램까지 달성한 겁니다. 2020 도쿄올림픽의 한을 제대로 풀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도쿄올림픽 당시 세계 랭킹 1위로 출전해 단체전에선 금메달을 수확하긴 했지만 개인전에서는 8강에 그쳐 아쉬움이 컸습니다. 네, 수영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김우민 선수가 예선 성적이 좋지 않아 걱정했는데 결국 메달을 따냈네요. 네, 결국 김우민이 해냈습니다. 김우민은 자유형 400m에서 3분 42초 50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사실 예선 성적이 나빠서 메달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았는데요. 자유형 400m 예선에서 전체 7위로 정말 가까스로 결승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저조한 예선 성적 때문에 1번 레인을 배정받았고 그만큼 물살 저항이 심해 불리한 조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를 극복하고 메달을 따냈습니다. 네, 이 메달은 김우민 선수의 올림픽 첫 메달이기도 하지만 한국 수영에도 큰 의미가 있다면서요. 네, 먼저 김우민은 2020 도쿄올림픽에서는 개인전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단체전인 개영 800m 멤버로 나섰지만 예선 탈락했습니다. 이후 지난 2월 도하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김우민의 이번 메달 획득은 한국 수영에 있어선 12년 만입니다. 박태환이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은메달을 따낸 이후 첫 메달인데요. 이번 파리 대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새로운 올림픽 수영 메달리스트가 탄생한 겁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최두입니다. 세계 최강 여자 양궁 대표팀이 올림픽 10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임시현과 전운영, 남수현으로 꾸려진 대표팀은 오늘 오후 9시 38분 타이완 미국 경기 승자와 8강전을 치릅니다. 순위 결정전 성격인 랭킹 라운드에서 톱시드를 확보한 우리나라는 1회전을 거르고 2회전부터 경쟁하게 됐습니다. 양궁 단체전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지난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우리나라는 한 차례도 놓치지 않고 9차례 연속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파리올림픽 개회식과 관련해 총 19명이 체포됐습니다.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내무장관은 프랑스 이뉴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치안 상황은 대체로 안심할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르마냉 장관은 구체적 체포 사유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올림픽 개회식 보안을 위해 4만 5천 명의 경찰과 헌병, 1만 명의 군인을 센강 일원에 배치했습니다. 파리에서 열린 지구촌 스포츠 축제, 우리 기업의 활약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막식에서 뽐낸 최신 기술력부터 선수들이 입고 먹는 것까지 금빛 지원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열린 야외 개막식. 삼성전자의 휴대전화가 선수들과 함께 배에 올라탔습니다. 기술력이 이뤄낸 새로운 개막식 중계입니다.
I was very excited, actually, because I think it's very interesting, the Samsung mobile phones complementing the traditional broadcast coverage. So this particular project has around 200 phones that will be installed in around 100 boats. 올림픽 최초는 시상대에서도 이어집니다. 그동안 모든 개인 소지품 반입이 금지됐지만 삼성전자의 휴대전화가 선수들과 함께 유일하게 시상대에 오릅니다. 덕분에 선수들은 영광의 순간을 남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올림픽 참가 선수 17,000여 명에게 최신 제품을 선물했습니다. 강철 심장 로봇 궁사와 대결을 펼치는 양궁 국가대표 김우진 선수. 로봇의 냉철함에 아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 써야 된다는 생각밖에 못했어요. 40년 양궁사랑 현대차가 공개한 우리나라 신궁들의 훈련 비법입니다. 선수들을 위해 아예 첨단 훈련 장비까지 고안했습니다. 그룹의 R&D 역량을 활용해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과 실전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새로운 장비를 개발하고 첨단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패션의 도시 파리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의 단복도 빛이 났습니다. 일부 해외 누리꾼들은 죄수복 같다고 조롱했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선정한 최고의 단복 10위 안에 들며 통쾌한 복수를 날렸습니다. 올림픽을 런웨이 삼아 우리나라의 전통과 멋을 세계인 앞에 뽐냈습니다. CJ그룹은 주특기를 살려 선수들이 언제든 한식을 먹을 수 있도록 밥심을 책임지는 한편 현지에서 K푸드를 알립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의 금빛 사냥에 앞서 우리 기업들의 금빛 지원이 세계인들에게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오늘 새벽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SO일 공장에 큰 불이 났습니다. 소방 대응 2단계가 발령됐는데요. 자세한 상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화재 규모가 크던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첫 화재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새벽 4시 47분입니다. 울산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의 SO일 석유화학제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난 건데요. 토탈 윤활유 쪽에서 불이 났고 폭발음과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 10분 뒤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다시 5시 20분부로 소방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현재 소방관 71명과 장비 31대가 동원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헬기들도 속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저희 YTN의 시청자가 제보한 화면을 보면 높은 건물 뒤로도 엄청난 크기의 불기둥이 솟구쳐 오르는 것이 눈에 띕니다. 또 검은 연기가 일대를 뒤덮은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화학제품들이 많은 곳인 만큼 소방당국의 긴장도도 높은 상황인데요. 다만 잠시 전 소방당국의 확인한 바에 따르면 초반 불길이 거셌지만 공장 내부 불길을 차츰 잡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또 내부 직원들은 모두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파이프가 터진 것은 아니고 공장 내부에서 불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대로 불길을 잡아간다면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7분 울산 온산읍의 S-오일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추가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 경기 광명시의 장난감 보관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590제곱미터가 넘는 창고 건물이 모두 불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나자 대응 1단계를 발령해 화재 발생 3시간 3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국인 DJ이자 세계적인 음악 프로듀서인 패기 구가 출연하기로 한 보일러룸 2024 서울 공연이 안전 문제로 행사가 전격 중단됐습니다. 해당 공연은 어젯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예정됐지만 인파가 지나치게 몰리면서 패기구 공연 직전인 새벽 1시쯤 행사가 강제 종료됐습니다. 공연을 보러 갔던 관객들은 이미 밤 11시쯤부턴 공연장에 들어갈 수 없어 밖에서 대기해야 했고 해산 직전엔 대기줄이 공연장 밖을 2바퀴는 감싸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관객들은 주최 측이 수용 인원을 훨씬 넘어서는 티켓을 팔았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부산 북항에서 2만 톤급 컨테이너 선박이 방파제에 충돌했습니다. 해경은 오늘 새벽 2시 5분쯤 부산 북항에서 국내 해운회사 소속의 2만 톤급 컨테이너 선박이 방파제에 충돌해 예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박에 타고 있는 승조원은 모두 18명으로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북항에는 안개가 심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토바이를 몰다 접촉사고를 낸 10대가 자신을 막아세우는 차량 운전자를 매달고 그대로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찰관까지 밀치고 또다시 도망치려 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길 한복판에 승용차를 세운 여성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붙잡고 승강이를 벌입니다. 젊은 자꾸 도망가려고 한다. 오토바이. 오토바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출발합니다. 매달려 있던 여성 운전자는 차도 반대편까지 오토바이에 끌려갔다 넘어집니다. 놀란 시민들이 차를 몰아 오토바이 앞을 막았지만 운전자는 계속 도망치려 합니다. 진짜 진짜 못 먹고 내리라고 야! 타고 도망가려고 그러노. 시민들이 가까스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붙잡고 있던 사이 경찰이 출동합니다. 그러나 간큰 운전자는 경찰의 신분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관을 밀고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알고 보니 오토바이 운전자는 10대. 접촉사고가 나자 겁을 내며 도망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일이 신고를 하지 말라고 막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가면 안 된다면서. 그래도 시동 걸어가 내가 앞에 딱 잡고 매달렸거든요. 오토바이에 배가 깔린 피해 운전자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입건하고 운전면허 여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다에서 물놀이 즐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강원도 광릉에서 고무보트를 위험하게 운행하다가 탑승객을 다치게 한 업체 관계자들이 입건됐습니다. 서울에서는 승용차가 옥상 주차장에서 추락해 운전자가 숨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이현정 기자가 전합니다. 수상 오토바이가 끄는 고무보트가 방파제를 향해 돌진합니다. 운전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물살을 가릅니다. 보트가 방파제를 들이받자 사람들이 튀어오르고 아수라장이 벌어집니다. 경찰은 강릉 지역 수상 레저 사업체 관계자 2명을 입건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지난 20일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강문해변에서 보트를 위험하게 몰다가 탑승객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승강기 통로 아래쪽에 뒤집힌 승용차가 처박혀 있습니다. 서울 화양동에 있는 상가 옥상 주차장에서 차량이 추락한 건 아침 8시쯤.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주차용 승강기를 오르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바깥으로 희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창문 안으로 일렁이는 새빨간 불길도 보입니다. 부산 장림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난 건 오전 9시 40분쯤. 이 불로 주민 2명이 다쳤는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20여 분 만에 불을 끈 뒤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들어서자 벽과 가구가 온통 검게 그을려 있습니다. 새벽 3시 반쯤 서울 석관동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불이 나 주민 17명이 대피했습니다. 1시간 10여 분 만에 불을 끈 소방당국은 냉장고 전선에서 불이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진 티몬이 더는 환불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고 추가로 환불해주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티몬 측은 10억 원대 자금을 확보해 소비자들에게 우선 지급할 방침인데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정산 지연 사태 이후 티몬이 환불해준 규모는 소비자 260여 명 9억 원 정도입니다. 현장에서 환불을 신청한 인원의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애초 30억 원을 약속했지만 직원 월급 등을 이유로 자금을 묶어버리면서 환불이 중단돼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대표한 사람이 얼굴 한 번 내지도 않고 이 수많은 고객들을 기만하고 한마디도 없이 11시 반에 돈 못 준다고 한마디. 주말에도 이곳 티몬 사옥에는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계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결국 티몬 측은 다시 환불 자금을 확보했다며 기존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 확보가 된 게 있어서 그거 가지고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15 플러스 알파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남을 것 같다. 확보한 자금은 그동안 현장에서 접수된 환불 신청 순서대로 지급됩니다. 일반 고객을 우선하고 자금이 더 확보되면 입점업체에 거래 대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같은 약속을 받아든 소비자들은 현장 점거를 풀고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도착한 일부 피해자들은 티몬 측 약속을 직접 들은 사람만 먼저 환불해주는 게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적고 왔다고. 여기는 그냥 우선 거. 그리고 되려 우리는 완전 배신당한 거죠. 현장 환불 접수를 중단한 위메프에도 성난 소비자들이 일부 몰려갔습니다. 고객센터가 먹통이 됐다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현장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돌아가고 있는지 이 불안한 고객들을 응대를 했어야 한다. 근데 여기 지금 아무도 없고. 금융당국이 추산한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금은 1,700억 원이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확보한 자금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해 피해 복구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데다 책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조차 없어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진 티몬이 도서문화상품권 선주문권 68억 원어치를 취소 처리했습니다. 티몬은 고객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8월 발송 예정이던 상품권 발송이 어려워 일부 결제 대행업체 협조로 선주문권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소 금액은 KG 이니시스 26억 원, 나이스 페이먼트는 42억 원 규모입니다. 네이버페이가 오늘부터 티몬과 위메프 결제 금액 환불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네이버페이는 티몬과 위메프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한 금액을 취소하거나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는 오늘 오전 10시 공지사항 속 링크를 통해 신청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때 결제와 구매 내역이 담긴 페이지 사진을 첨부하면 48시간 안에 처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이사진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방송사법 중 하나인 방송법은 오늘 새벽 1시쯤 야당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방송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종료시켰습니다. 방송법이 가결된 뒤엔 MBC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재차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당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만찬으로 일단 봉합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변수 역시 여전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바로 다음 날 용산 대통령실에선 화이팅 구호가 연이어 울렸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출마자 등 여당 쪽에서만 16명이 참석해 윤 대통령과 2시간 만찬을 가졌습니다. 국민의힘! 화이팅! 두 사람만의 만남이 아니어서 집중도가 떨어졌다는 뒷말이 나왔지만 우리 한동훈이란 윤 대통령 발언이나 한 대표와의 러브샷 등 분위기 반전엔 성공한 거로 보입니다. 올해 1월부터 불거진 윤한 갈등의 여파가 당정 갈등으로 확대될 거란 우려를 어느 정도 덜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단결된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당이 바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추가 만남이 있을 거란 전망이 벌써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무엇보다 두 사람 사이에 적극적인 소통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바람이 나옵니다. 갈등을 넘어 정신적 유대감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란 건데 한 대표가 원외 대표라는 현재의 한계와 차기 대권 주자라는 미래의 과제 때문이라도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신중할 거란 기대가 깔렸습니다. 다만 당정이 하나임을 강조했던 윤 대통령이나 당정 일체를 주장했던 전임 당대표 때와는 다른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당과 정의 시너지를 내고 이견이 있으면 이견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좁혀가서 정답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도 중요한 변수로 꼽힙니다. 전대 기간 중 김 여사 문자 논란 때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던 한 대표는 당대표 당선 당일부터 김 여사 의혹에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서로 간의 불편한 감정에도 여소야대 전국 등을 고려해 얼마나 보폭을 맞춰갈 수 있을지가 향후의 당정 관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가 확정되자 일본 정부는 크게 환영했습니다. 앞서 군함도 등재의 강제동원 역사를 알리겠다는 약속을 어긴 적이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일본의 선조치가 일부 이행된 점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확정되자 일본 정부는 즉각 환영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가치가 한층 널리 세계에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도 담화를 내고 전통적 수공업에 의한 금 생산 발전 단계를 보여주는 드문 문화유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위원국 모두의 합의를 통해 등재됐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도광산과 관련된 조선인 강제노역 역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전체 역사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점, 그리고 이를 위한 일부 실질적 조치가 동의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2015년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군함도를 등재할 때도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는 정보센터 설치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단순히 약속이 아닌 선조치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지만 관건은 일본이 강제동원 역사를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느냐입니다. 국내 시민단체 등은 조선인 강제노동 피해자에 관한 전시공간이 세계유산에서 제외된 구역에 설치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추도식 등도 제대로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일본이 약속 이행에 진정성을 담지 않는다면 사도광산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국민의힘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이 이루어진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두고 사도광산은 역사를 반성하고 기억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들은 성명서에서 사도광산 방문객들이 강제노역에 관한 역사를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조치를 정부가 끌어냈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승적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이
일본이 우리 요구를 수용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진 거라면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깎아내리고 반일 선동을 시도하는 일각의 행태는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자 선조들의 아픈 역사를 팔아넘긴 윤석열 정부 외교 참사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의 손을 잡고 용인하면서 표결도 없이 전원 동의로 사도광산의 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의 역사를 끝까지 부정하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 동조했다며 일본 앞에만 서면 끝모르게 비굴해지고 아픈 역사를 지워주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해리스 부통령은 북핵 문제 등을 두고도 대척점에 서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100일 뒤 치러질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기존 한반도 정책에 큰 변화가 올지 아니면 그대로 계승될지도 가려질 전망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문제에 대한 시각은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집권 시기 두 차례 회담으로 이어진 북미 정상 외교를 사실상 재가동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측의 반박이 있긴 했지만 미 언론에선 북한의 비핵화 대신 북핵 동결을 대가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구상도 거론됐습니다. When we get back, I get along with him. He'd like to see me back too. I think he misses me. You know, it's nice to get along with somebody who has a lot of nuclear weapons or otherwise, isn't it? 북한 역시 관영 매체 논평을 통해 공은 공이고 사는 사람이여 북미 관계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다고 대응하면서도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 브로맨스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측의 미국 우선주의를 고려할 때 방위비나 한미연합훈련 등 안보 비용을 놓고 한국과의 긴장 관계를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만 트럼프가 집권하더라도 한반도 문제가 대외 정책에서 당장 우선순위에 들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여러 차례 얘기한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중동 문제 또 중국과의 경쟁이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로 올라갈 것이고 그렇다고 김정은과의 직접적인 만남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해온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큰 틀에서 이어갈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후보 선출에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대북 원칙론을 유지하며 비교적 일치된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상원의원이던 트럼프 정부 시절 김정은을 향한 유화 행보를 강하게 쏘아붙였고 지난 2022년 부통령으로 방한했을 당시엔 비무장지대에서 북한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We see a brutal dictatorship, rampan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n unlawful weapons program that threatens peace and stability. 이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현재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아래 대북 억지력 강화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려고 할 테니까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은 공고하게 좀 유지가 될 거고. 북한 역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도발과 함께 북러 군사 협력을 강화해온 기존 태도가 바뀔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이 유력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매사추세츠주에서 선거자금 모금 행사를 열고 자신은 아직 트럼프에 비해 열세라며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유죄 선고를 받은 중범죄자라고 규정하고 자신은 미래를 준비하지만 트럼프는 미국을 어두운 과거로 되돌리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모금 행사에는 800여 명이 참석해 140만 달러, 우리 돈 19억 3천여만 원을 기부했다고 해리스 캠프는 밝혔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되면 가상화폐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참석해 미국이 지구의 가상화폐 수도이자 세계의 비트코인 초강대국이 되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가상화폐와 비트코인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국과 다른 나라가 그럴 거라며 중국이 가상화폐를 장악하게 둘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군함이 한 달여 만에 또 쿠바 아바나에 입항했습니다. 지난달엔 핵 추진 잠수함이었는데 이번엔 발틱 함대 소속 초계함과 유조선 등 3척입니다. 황보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턱밑격인 쿠바 아바나함. 포성을 울리며 군함들이 들어옵니다. 러시아 발틱 함대 소속으로 초계함과 훈련함, 유조선 등 3척입니다. 관광객들은 예상하지 못한 광경에 기겁했습니다. Estaba de visita acá en La Habana, una sorpresa, el barco ruso. Yo no sabía que era ruso, me enteré acá. 러시아 군함들이 이쪽에 작전을 벌이러 온 건 아닙니다. 쿠바군은 이를 역사적 관행, 양국 해군 간 정기적인 교류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수병들이 여기서 훈련하는 게 아니라 역사 유적지와 문화시설 등을 둘러본다는 겁니다. 현지 주민들에게 군함을 공개하는 일정도 있습니다. 러시아 군함은 앞서 지난달에도 아바나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엔 핵 추진 잠수함이 등장한 데다 훈련 일정도 포함돼 국제사회에서 예의주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서양에서 러시아 해군 활동이 증가한 상황이라고 미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쿠바와 오랜 동맹관계인 러시아는 주기적으로 쿠바 영해와 영공에 군함과 전투기를 보내 훈련을 진행해왔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러시아를 향해 직접 협상 카드를 제시한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밀리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시간으로 26일 영상 연설을 통해 군 수뇌부와 함께 고전하는 지역의 전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동부 도네츠크주 포크로우스크는 러시아가 여전히 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지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팔레스타인 피난민들이 모여있던 가자 지구내 학교가 또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아 최소 30여 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또 이스라엘 점령지 골란 고원에서는 축구장에 로켓이 떨어져 어린이들이 숨지면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면전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팔레스타인 피난민 4천여 명이 임시로 머물고 있던 학교입니다. 벽도 기둥도 폭탄을 맞아 산산이 부서졌고 잔해에선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다친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뛰어온다 한들 약품도 침상도 모든 것이 부족해진 지 오래입니다. وما لقينا الا صواريخ بتنزل على رمله وهيك احنا مصابين معلش شهرين نازله من مصر. 이스라엘이 학교를 공습한 건 이달 들어서만 최소 8번째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학교 안에 하마스의 지휘 통제소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가자 중부 칸 유니스 주민들에게 다시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هذا نزوحي المرة التاسعة أو الثامنة. كل مرة بيقولوا لنا روح على مكان بيطلع المكان مش آمن. 유럽연합 보렐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이제 이런 미친 짓을 끝내야 한다며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이집트, 카타르 대표단이 이탈리아에서 만날 예정이지만 이스라엘이 계속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면서 휴전 협상은 지지부진합니다.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를 겨냥한 이스라엘의 공습도 계속된 가운데 레바논 인근 이스라엘 점령지인 골란 고원 축구장에 로켓이 떨어져 많은 어린이들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소행이라고 발표했지만 헤즈볼라는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새로운 농업 기술이나 건강한 먹거리를 전해드리는 신농업 비즈니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농식품 분야 스타트업 창업 박람회,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식물성 선인장 가죽 이야기입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죽을 재단해서 손가방을 만들고 있는 공장. 그런데 가만히 보니 소가죽 등 동물 가죽이나 합성 가죽과는 완전히 다른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가죽, 동물성 가죽이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 선인장 축출물로 만든 식물성 가죽입니다. 선인장에 들어있는 셀룰로스 성분을 추출해서 만든 이른바 식물성 가죽.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선인장 가죽 원단을 개발한 이 업체는 선인장 가죽으로 가방이나 지갑, 운동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손바닥 선인장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백년초 선인장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잎에는 상당히 많은 셀룰로스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선인장 가죽은 환경 친화적인 데다가 습기와 마모에도 강해서 동물성 가죽보다 수명이 5년 정도 길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업체를 포함해서 정부에서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거나 투자 유치를 지원받은 벤처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트랙터나 이항기, 콤바인 등 농기계의 키트만 부착하면 정밀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한 기술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농식품 분야 스타트업 창업 박람회는 올해로 2회째인데요. 올해는 268개 농산업체가 참여했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해마다 성장 가능성이 큰 농식품 벤처기업 400개를 선정해서 3천만 원에서 5억 원까지 자금을 지원하고 2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도 돕고 있습니다. 농식품 분야의 벤처 창업 기업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본인의 기술들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 그걸 제일 어려워합니다. 오늘 같은 자리에서 본인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기술들, 그런 것들을 잘 알리는 기회, 그게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른바 K농식품 스타트업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사업화 자금과 투자 유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인근 해역에서 포획한 상어에서 고농도의 코카인이 검출됐습니다. 바다로 흘러든 마약이 해양 생태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광현 기자입니다. 마약 운반책이 탄 비행기가 추락하고 숲에 떨어진 엄청난 양의 코카인을 먹어치우는 흑곰. 실화를 다룬 영화인데 이번엔 바다입니다. 브라질 해역에서 잡은 상어들 몸에서 코카인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큰 눈에 뾰족한 주둥이를 가진 이 상어는 해안가 서핑 지역에 출몰해 사람과 자주 마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Nós coletamos muitas espécies, em torno de 30 espécies de tubarões e raias, e aí nós escolhemos uma espécie que é costeira, que se fosse detectar cocaína seria mais provável uma espécie costeira. Então nós analisamos 13 indivíduos, machos e fêmeas, 10 상어들 간과 근육에서 검출된 코카인 농도는 다른 물속 생물에서 나온 것보다 100배나 높은 수치. 불법 마약 제조시설에서 흘러나온 것이거나 나중에 회수하려고 마약상들이 던져놓은 코카인에 노출된 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이탈리아 시칠리아 동부 바다에서 코카인 꾸러미가 발견됐고 지난 2월엔 뉴질랜드 주변 바다에도 코카인 3톤이 둥둥 떠다녔습니다. 바다로 흘러든 코카인은 상어가 잡아먹는 물고기들까지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papel fundamental no ecossistema marinho. O primeiro papel, como topo de cadeia, ele controla a base, toda a base abaixo dele é controlada através desse topo. Quando você tira o topo, você desequilibra esse ecossistema. 먹이 사슬의 정점인 상어가 위협을 받으면 해양 생태계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것. 인간에게 보내는 조기 경고를 무시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기후가 변화하면서 아열대 지역 해충인 노랑 알락하늘소가 제주에 정착했습니다. 남해안까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다 감귤나무에 해를 끼칠 가능성도 있어 방제에 나선 당국의 고민이 큽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난다. 앞에 간다. 아열대 중 노랑알락 하늘소 포획 작업이 대규모 서식지에서 진행됐습니다. 노랑알락 하늘소는 지난 2019년 국내에서 처음 제주에서 관찰된 뒤 지난해 천여 마리의 성충이 포획될 정도로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지금은 제주가 유일한 서식지이지만
기후변화로 남해안 지역까지 확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의 기온 변화 상승은 노랑알라칸소의 월동에 적합한 수준으로 올라온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예측을 했을 때는 제주 전 지역하고 그리고 국내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노랑알락 하늘소가 기생하는 팽나무가 많아 일단 확산하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노랑알락 하늘소는 팽나무에 알을 낳는데요. 유충이 나무에 굴을 파 심한 경우 나무가 말라 죽거나 강풍이 불면 쓰러지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감귤 주산지인 제주의 경우 토종 알락 하늘소가 이미 감귤나무에 피해를 주고 있어 노랑알락 하늘소도 해를 끼칠지 우려가 큽니다. 팽나무 외에 귤나무나 차나무 같은 그런 나무, 다른 나무에 혹시 얘네들이 이제 가해를 할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조사할 예정이고요. 산림청과 제주도 등 관계 당국은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포획 외에도 이달부터 살충제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21년 제주에서 출발해 울산항에 도착한 배에서 죽은 노랑알락 하늘소 성충이 발견된 적이 있어 반출 금지와 신고 활성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휴일인 오늘도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3도, 대구는 35도까지 치솟겠고요.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고요.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요.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밤사이 열기가 식지 못하고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5도, 부산은 27.8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3도, 대구는 35도, 강릉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